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심희선입니다. 저는 오늘 물리치료사들의 다양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사전에 먼저 앞서서 작업치료 선생님께서 이제 다양한 노동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할 것들은 추가하고 특수한 상황들, 겹치는 노동 현장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분야도 선택하고 업무 파악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기는 하나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임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서 지역 선택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형태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혹은 무계약직이냐 아니면 거기서 파트타임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노동 시간 그리고 노동 장소, 연차, 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작업체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료 수집에 있어서 이제 홈페이지나 많은 것들을 이용하셨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수집이나 혹은 다양한 임상가들에 대한 인터뷰로 작성을 해서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고 이것이 모든 현장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나 특징적인 것들을 선생님께서 파악을 잘 하시고 그런 것을 잘 숙지한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수치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사 방법 같은 경우는 물론 물리치료사들은 거의 다 이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나 그리고 서울시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도서 같은 경우는 메디잡이라는 곳에서 이제 구인 공고를 많이 채용을 했었고 이외에도 이제 지인 추천 등으로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입사 조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처음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OMPT나 케마나 칼템폰을 교육을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입사할 때 이수하는 교육을 한번 확인하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고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면 교육을 좀 들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기관에 교육 추천이 있는 곳, 산하기관에 있는 교육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특별하게 진짜 본인께서 이제 도수치료에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교육을 모두 다 들어야지만 입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이후에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길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하셨고 이외에 근무 시에는 이제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됐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곳은 이곳은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입원 병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 40시간 그리고 시간이 늘 9시에서 6시 이렇게 아예 정해진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이 없고 외래만 전문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간이 좀 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근한 후에 일상 하시는 환자분들이 퇴근 후에 이제 외래를 오시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9시 혹은 10시. 근데 매번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하진 않으시고요. 여쭤봤을 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날은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차 사용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공휴일은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연차와 반차를 때때로 제한한다. 네, 그 때때로 제한하는 그 이유로는 그 인력 부족의 이유였어요.
이제 이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 같은 경우는 연달아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때도 법 위반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징검다리 외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연차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소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월요일이랑 금요일날 사용하는 것들을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문화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부의 선생님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었고 이제 그것들이 시정되어 가는 분위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연차를 뭐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아니면 징검다리 연차를 쓰는데 그때 못 쓰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데는 제가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그치만 다만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곳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그러는 경우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우리 치료실은 2명 이상은 못 써. 뭐 3명 이상은 못 써. 동시에 가면 안 돼. 약간 이런 것들이죠. 네, 실제로 이 연차를 반려할 때 저희도 연차 사용 자율성이 존재하지만 회사도 너무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은 연차를 다른 날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력 부족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인력 부족은 인력이 그렇게 부족할 정도였으면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더 열심히 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느냐라는 회사 측의 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의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병원들이 여전히 저렇게 반려를 하고 있고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것에는 저희가 뭐 월급을 얻어냈던 것처럼 징검다리 연차를 얻어냈던 것처럼 또 한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다시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하고 이제 주된 업무로는 제가 알아본 곳은 이제 수술을 했던 병원이어서 수술 후에 재활을 하는 치료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일부의 외래 환자의 도수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들이 주된 업무 그리고 이제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치료 스케줄을 선생님들끼리 직접 짜고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 상담하는 것 그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다 타임 안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여쭤봤던 분은 조금 일찍 출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출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전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당일의 스케줄을 조율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그 외래만 있는 아니면 도수 치료만 하는 곳의 특징적인 것들이기도 한데요. 본인의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본인 환자분들이 맞는 시간 안에 스케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서 조율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이걸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혹 병원마다 그런 거를 스케줄 조율을 해주시는 분들을 따로 상주해 두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찍 나오셔서 이제 스케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케줄은 이제 한 명당 1시간을 한 타임으로 칭하고 보통 치료전 선생님들은 하루에 5에서 8타임 정도 그러니까 5시간에서 8시간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환자 상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 작성 또한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꼭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를 하다 보니 제 가정에서 설명과 그리고 치료적 행위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더 요구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의 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는 드는 생각들은 사실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액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계속 병원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를 위해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교육의 횟수당과 아니면 응대의 과열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사실 급여 치료 또한 재활의 과정을 설명하고 치료적 행위를 되게 강조하는 것도 맞거든요. 급여 치료 또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라고 해서 그것이 더 되어야 한다. 더 나을 것이 없는데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강조되고 강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교육을 더 들어서 이런 것들을 채워지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 않나. 도수치료가 지금 요즘 많이 몰리면서 계속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치료자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이 가고 컴플레인도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은 뭐 5년차 정도 되면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매우 전문적인 사람의 스킬을 계속 요구하면서 치료의 질이 높기를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적 문제점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연봉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늘 호봉제는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연봉이 계속 변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동의 기준은 이제 부서장 평가를 통해서 임금의 변동을 주는데 뭐 근무 태도, 업무 성과, 업무 능력 등 각자의 그 회사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때 이제 연봉이 동결돼서 몇 년째 오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럼 많이 올랐었나? 또 그것도 아니었다. 그치만 동결이 존재한다. 근데 그 사람의 업무 태도나 업무 성과를 어째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좀 존재했었다라는 것들이랑요. 이제 네트제 급여가 이제 도수치료 선생님들한테서 조금 보여지는 특이한 급여 방식인데요. 이건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수치료를 보면서 조금 더 특징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교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제 프리랜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제 교육이 이용이 되고, 물론 이제 비급여나 급여 치료의 차별성, 특히 비급여 치료를 하고 있는 도수치료 선생님들의 이제 요구되어지는 그 차별성이 이제 이 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 노동 현장보다는 교육에 대한 부담도 높고 교육도 실제로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특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궁금증도 실제로 많으신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차 사용 자율성이나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성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차 자율성이 이제 도수치료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은 제가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보통 10명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연차를 사용을 하는 것이 뭐 2명, 3명 이렇게 동시에 같이 연차를 같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금요일날 동시에 이용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잘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치료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더 추가되고 비율적으로 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라서 기본급을 매우 작게 잡아놓고 수당을 금액을 크게 해놔서 마치 원래 내가 받는 돈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본급이 최저임금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을 많이 받는 이런 도수치료 같은 경우 기본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거든요. 그래서 세후 했을 때 저 정도 금액이 나와요. 딱 저 정도 금액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또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조금 변화하겠죠. 아마 선생님들이 입사할 땐 조금 다를 거긴 한데요. 그때도 맞춰서 자기 본인의 기본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많이 받기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이건 문제제기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최저임금이 모든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제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수치료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연봉 2,400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2,400 안에 퇴직금 포함 아니면 세금 포함해서 2,400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네트제는 2,400이 내 임금에 찍히는 돈인 거예요. 내 월급이 2,400이 그러니까 내 월급을 다 합쳤을 때 다 2,400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은 저희가 2,400이라고 했을 때 나누기 14를 하거든요. 실수령은. 왜냐면 거기서 이제 퇴직금 빼고 세금 빼고 하면 대략 14로 나누면 그 금액이 제 월급이 되는데, 네트제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랑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 회사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돈은 딱 찍히는 돈이 늘 일정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계약을 맺을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변경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세금을 낸 게 아니어서 다시 원장님한테 다시 가거나 약간 이런 식의 계약서를 맺는 거죠. 퇴직금 지급도 되게 애매해져요. 퇴직금 지급이 세후 금액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냐 아니면 세 전으로 정산하냐, 이거에 따라서 네트제 급여가 되게 말이 많고 분쟁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 임금이 계속 똑같이 찍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연말정산을 받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알아보니까 이거는 퇴직금 관련된 내용들과 4대 보험 그리고 소득세 환급 부분에서 분쟁이 되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네트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관행적으로 도수치료사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내가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세금으로 세금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여부가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잘 계약 시에 구두 계약으로 할 거면 녹음을 하고, 아니면 계약서에도 서명을 해서 나중에 이후에 다툼의 여지나 아니면 분쟁의 것들을 조금 더 줄여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 같은 거 구직 방법은 이제 대한물리치료협회나 이제 메디잡 에서 볼 수 있고요. 이제 요양을 목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아니면 안병동 같은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40시간 정도 되고요. 뭐 특별하게 더 오버되거나 시간에 근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당직 근무라고 해서 요구가 되어지는 병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병원들은 조금 더 이제 계약서를 좀 더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었는데 병원 내에 치료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치료실이 없으면 이제 병동에 올라가서 이제 베드에 올라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내려오거나 그리고 치료실이 있는 경우는 이제 치료실에서 환자의 일부분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차 사용 같은 경우는 연차 사용은 자유로운 편이나 공휴일은 다 쉬는데
제가 알아본 곳의 일부의 병원에서는 휴일 근무를 대체해서 다른 날 쉬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월 5일 날은 근무를 하고 5월 5일 날 근무했던 것을 5월 뭐 30일 날 그날 쉬게 한다거나 약간 이걸 휴일의 대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휴일의 대체를 하고 있는 곳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휴일의 대체는 가능은 합니다. 이제 동의를 받으면 가능은 하고요. 네, 어떤 과정이 존재한데, 가능한데 요즘은 저희가 휴일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이제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2022년 내년에 되면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전부 다 쉬는 날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쉬는 날 일을 한 거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거를 대신해서 휴일을 한 번 더 지급한다고 하면 1.5개의 휴일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5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5월 30일 날 쉰다고 하면 5월 30일 하나와 6월 1일 하나 반나절까지 해서 1.5개를 휴일의 대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까지 법이고, 주된 업무로는 이제 배드에서 이제 간단한 관절 운동을 하거나, 이제 밑에 치료실이 있는 경우는 이제 핫팩, 전기 치료 하는 것들, 그리고 일을 기록하는 일들이 대체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요양병원의 좀 특징적인 것들은 좀 치료 이외의 업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치료 이외의 업무라고 한다면 이제 환자분들의 이동을 돕고, 그리고 병원의 시설 관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치료적인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한 업무 지시가 많았었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치료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업무 지시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간간히 존재해서, 이것들을 문제점이라도 생각하면서도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은 통증치료실인데요. 네, 입사 방법은 이제 구인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제 서울물리치료사협회, 이제 물장매, 이제 사람인 이쪽에서 이제 구인을 하게 됩니다.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을 제가 알아봤을 때 가장 다양한 노동시간이었었고, 연차도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연차가 있었어요.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고, 혹은 7시에 퇴근하고, 토요일도 9시에 출근해서 1시 혹은 3시에 시간적인 것들이 되게 다양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진료가 마무리되는 시간, 환자분들이 진료를 다 보시고 외래 진료 다 보시고 이제 통증 치료로 내려오시는 것이 시간이 저희가 문을 딱 이제 더 이상 치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서 문을 닫는 시간이 늘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진료를 보는 환자, 진료를 보는 시간, 병원 문을 닫는 시간이 만약 6시면 6시까지 진료를 보고 그 6시에 왔던 환자가 치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치료사가 퇴근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동적이었었고 늘 퇴근 시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요 근무 또한 3시에 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시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매번 돌아가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차 같은 경우도 이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열차가 하루 제공이 된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휴가 3개가 제공이 된다. 연차 사용 없이 여름휴가 1일, 그러니까 병원이 문 닫는 그날, 그리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평일 1일 오프. 이거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근무가 다 있는데 똑같이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모두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하는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평일에 하루씩 오프를 한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토요일 근무를 하면 평일 오프는 연차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죠. 연차가 없는 거예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업무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외래 환자를 치료하고, 이제 루틴이라고 불리는 이제 통증 치료의 일부분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뭐 핫팩, 텐스, ICT, 그리고 울트라사운드, 그리고 체충격파나 매뉴얼을 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 않고 루틴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충격파랑 매뉴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체충격파랑 매뉴얼은 뭐 시간대별로 비급여로 측정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수당으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뭐 30분, 45분, 60분 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동시간과 연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노동시간과 연차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유동적이고 때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통정치료실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에 미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표에 보는 것과 같이 법정 근로시간 제한, 그리고 연장 가상수당,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휴업수당, 해고 제한, 생리휴가, 이 모든 것들이 5인 이상 사업장들은 모두 다 적용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근무 시간이 엄청 유동적이다. 자기네들이 언제 계속 일을 시킨다? 법정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연차가 없다. 연차 유급 휴가가 없고 미적용 대상자인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여기 보여져 있었던 거 뭐 휴업수당도 병원의 사정으로 문을 닫았을 때 그때 임금의 70%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 또한 없고, 해고 예고, 해고 제한,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트,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건 보호가 아니거든요. 미적용되고 보호받지 못한 저희 권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연차 사용해서 3개월 이상 지나면 월 1회 주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3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표현한 것이 가능하거든요. 자기 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히 그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계약서에서는 만약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인데 자꾸 7시, 8시까지 일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 기록을 했다가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초반에 계약서 근무 시간을 본인이 가장 숙지를 잘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신경계 재활입니다. 구직 방법은 대한물리치료협회나 서울물리치료협회, 아니면 물장매, 사람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졸업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서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 3년 차에 보통 서티를 따거든요. 서티는 이제 NDT, 보바스, PNF가 있는데, 서티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임금 월 한 20에서 30 정도 임금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제 격주 토요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격주 토요일 근무나 일요일 근무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지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격주 근무를 하고, 시급의 1.5배 수당을 지급하는데, 플러스 알파에서 그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이 봤을 때 이제 1.5배 수당보다 미만일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이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도 선택적으로 병원에 합의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고 있고, 이제 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 근무를 하는데 토요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토요일 근무는
토요일에는 5시간만 근무하는 거예요. 주에 다 합쳤을 때 주 40시간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토요일 근무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다 채우고 난 후에 토요일날 근무를 했다면 이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포괄임금제는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토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포괄임금제도 꼭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연차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근무를 하면 1개의 연차가 생기고, 그리고 1년 근무를 하면 15개가 지급됩니다. 이제 2년 단위로 하나씩 더 추가돼서 최대 25개까지 휴가가 늘어나요. 연차가 늘어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노동법을 준수한 정도인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히 신경계 재활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노동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휴가라고 해서 한 달에 하루 이제 무급으로 이제 쉴 수 있는 본인의 연차가 자기의 무휴일이 존재합니다. 이 모두 다 연체 사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노동법을 준수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질의를 했던 곳은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희 곳은 이제 노동법을 가장 기초로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보건휴가를 특별히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병원들도 보건휴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 여성 노동자들은 보건휴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들도 꼭 보건휴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쓰고 있거든요. 꼭 쓰세요. 다음에 요구해서. 그리고 주된 업무로는 이제 신경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입원을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8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하고, 30분에 치료가 시작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전에 출근을 하고 5시에는 거의 치료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좀 정리하는 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한 타임이라고 보고 하루에 최대한 13타임 정도, 그리고 30분 치료를 하고 5분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로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그런 치료하는 것들을 내용을 기록하는 것들이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 시간을 한번 더 보시면 이제 뭐 주 40시간, 그리고 격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그것들이 수당이 얼만큼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일요일 근무가 얼만큼 자주 있는지, 그리고 토요일 근무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뭐, 주 40으로 채워서, 뭐, 하루 근무를 8시간으로 쪼개서 나머지 5일을 채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 근데,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의 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업무의 특성 및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1개월간 기준으로 18시간 내에서 수당을 미리 산정 포함하여 이 범위 내에서 시간의 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봐서는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앞서 말한 포괄임금제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포괄임금제라는 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거를 미리 산정해서 수당을 만들어 놓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8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18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임금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에 넣어 놓고 내가 언제든지 18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언제든지 일을 시킬 수 있어. 그것이 연장, 야간, 휴일 언제든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근데 실제로 포괄임금제라고 얘기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포괄임금제는 저희의 직군이 꼭 필요한 저희가 해당 직군이 아니에요. 왜냐면 포괄임금제는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연장 야간 휴일이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상호 간의 포괄임금에 대한 약정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근로 시간이 측정이 너무 어려운 거죠. 언제 일했고 언제 일을 안 했는지가 산정이 어려운 개인 비서나 운전기사, 감시직, 교대 격일제 근무제. 그래서 출근과 퇴근이 불명확한 사람들. 저희는 출근과 퇴근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사실 포괄임금제 필요 없어요. 없는데 포괄임금제를 수당으로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요. 200만 원을 받는데 기본급을 200으로 해놓고 그냥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200만 원을 주는데 거기서 기본급을 조금 만들어 놓고 수당을 미리 이미 지급해 놓는 거예요. 기본급이 작아진다는 건 시급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시급이 낮아진다는 거는 나의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아주 기본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특히 신경계 재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여기선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저희 2강에서 하는 노동법 강의 때 노무사님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은 필라테스입니다. 네. 필라테스는 구직 방법은 이제 호호가 요가 아니면 스포드림 같은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이제 지도자 과정이 수료가 필수적인데 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수료하는 과정의 비용은 되게 다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입사를 할 때는 자격증이 어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되게 다양해서 자격증의 유무보다는 이 사람이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이제 인터뷰나 아니면은 데모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교육 이수나 뭐 그 샵의 수료도 또한 본다고 했습니다. 노동시간이나 노동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테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이 이제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인 경우가 많아서 그 시간 안에는 거의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특별하게는 이제 전임과 프리랜서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이제 전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져서 오전 전임, 오후 전임 약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4시, 오후는 4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업이 있는 그 시간대에 와서 유동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은 연차를 15개를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거 계약서를 확인을 해봐야 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이제 개인 사업자로 서로 계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임이라고 하더라도 꼭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계약서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프리랜서로 만약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쉴 수는 있으나 그냥 다 무급인 거예요. 휴가 낼 때는 회원과 조율을 해야 되고요.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회원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휴가 많은 날은 임금이 또 엄청 적어지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쉬는 날이 많아지면 더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된 업무로는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하고 회원 차트와 이제 노트를 기록하고 이제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들, 이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을 하기 때문에 그 50분 수업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었고요. 이제 전임 강사 같은 경우는 강좌 이외에 잡다한 운영 업무들과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홍보나 그리고 데스크 관리나 아니면 회원 관리 그리고 공간 관리까지 그게 전임 강사들의 이제 업무였습니다. 필라테스가 전임 강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약을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될 경우 그때 이제 4대 보험이나 이제 세금, 이제 연차, 노동법 적용 등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냐, 아니면 노동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고용 형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마이크를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에 대한 고용 형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그 계약서 작성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본인도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필라테스에서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한 타임당 3만 원에 대한 수당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했을 때. 근데 이것이 경력의 인정이 전혀 없는 거죠. 1년 차도 3만 원을 받고 10년 차도 3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하게 본인이 어떤 직급을 달아서 필라테스에 있는 사업장에서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중률이 너무 높아서 1년 이상 다니는 근속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급이 한 타임당 1시간이라고 50분이라고 했을 때 시급이 3만 원인 거잖아요. 시급이 되게 센 만큼 엄청 조금 안정적이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이중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본인 생활 패턴에 아니면 자유로운 시간 조율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요즘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알아보시고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그리고 필라테스는 도수 치료를 하는 곳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노동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무 여건들을 다 알아볼 때 그 안에 노동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속속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법 적용 규정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미만 사업장들이 제외된 조항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보호받는 조항들이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꼭 숙지하고 확인해 보셔야 되고,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 대한 적용을 받지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취업규칙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는. 그래서 취업규칙이 그 사규 안에 사규인 거죠. 그 회사 안에 규칙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함이 맞으니까 꼭 요구해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가든 아니면 10인 이상을 가든 100인 이상을 가든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꼭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 꼭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저희가 2강에서 같이 할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고 이 단체협약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희가 오늘 다뤘던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노동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노동법 매우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은 되게 얕고 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2강 7월 10일 날 하는 2강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노무사가 알려주는 치료사 필수 노동법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저희가 전반적으로 치료사들이 무조건 작성하게 되는 노동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계약서, 그리고 그 계약서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노동법. 그래서 보건사업장, 이런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황을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시는 노무사님이 오실 테니까 그때는 꼭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질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나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